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한국사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족 사회에서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들 보면서 각 나라별로 고대 국가의 시작 단계의 왕이 고구려에서는 태조왕, 고국천왕, 대체적으로 1세기, 2세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백제죠. 백제에서는 고이왕, 즉 3세기 때 시작 단계고, 제일 늦은 신라는 4세기 때 시작이죠. 요걸 보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고구려는 1세기, 2세기니까 제일 먼저 시작,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고구려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백제고 세 번째가 신라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차피 들을 수도 없겠죠. 먼저 중국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고구려가 중국과 가장 가깝죠. 중국이 여기 있으면 바로 이어붙어서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러니 육로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교육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특히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율령, 불교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바로 중국에서부터 들어오죠. 따라서 이미 중국에서 모두 다 형성되어서 왕권 강화, 즉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 형성에 성공했던 이러한 경험들이 고구려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러니 고구려는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 세력들이 백제에 와가지고 백제도 건국하게 되죠. 그런 과정, 두 번째 서해안을 통해서 바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2번 주자는 백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지금 지도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요 지도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과 바로 직접 맞닿아 있는 이 고려는 육지로도 해상으로도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훨씬 많죠. 그에 반해서 백제는 고려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고구려와 건국 세력이 일맥상통하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받거나, 그러니 백제는 2등이 되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신라는 가장 떨어져 있죠. 일로 관련이 백제에 막히고 일로 관련이 고구려에 막히고, 그래서 신라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해서는 고구려로부터 받거나 백제로부터 받는 이런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라의 발전은 가장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신라가 결국에는 이겨서 이렇게 삼국을 다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 신라가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건 뭐였다? 바로 한강 유역의 장악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전까지 신라는 여전히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건 결국 백제나 고구려를 통해서이지만,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순간 신라도 이제 한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교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라가 급격하게 발전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계기는 뭐였다? 중국과 바로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한강 유역의 장악,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어떤 다양한 선진 문물의 수용은 한반도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태조왕과 고국천왕의
업적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구려의 시작 단계를 봤죠. 이제 백제의 시작 단계인 고이왕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 고이왕을 보기 전에 이걸 보죠. 백제는 건국이 BC 18년인데 지난번에 그 댓글 중에서 이 BC 37년이라는 고구려의 건국 연도, BC 18년이라는 백제의 건국 연도 이런 것들이 삼국 사기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어떤 친구가 그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건국 기준은 삼국 사기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고 적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삼국 사기 기준으로 따른다는 게 아니라 이 37년, 18년, BC 18년이라는 연도가 삼국 사기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른 책에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에 다르게 보고 그래서 또 다른 책을 기준으로 하면 또 연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18년, 37년은 삼국 사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BC 18년에 토착 세력, 즉 한강 유역에 살던 토착 세력과 유이민이라는 건 이동해 온 세력인데 어디에서 이동해 왔죠? 비류와 온조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주몽,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의 아들이었으니까 어느 계통?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했다라는 거죠. 이때 토착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형이었던 비류가 인천에 있는 미추홀이라는 곳에 갔어요. 형이었던 비류는 인천 지역의 미추홀의 터전을 잡았고 동생 온조가 하남 위례성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요게 이 하남 위례성이 한강유역이었어요. 이 한강유역. 그래서 나중에 형이었던 비류는 미추홀이 잘 안 돼서 다시 이 온조 동생이 있던 하남 위례성으로 세력을 합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남 위례성의 근거를 잡은 온조 집단에 의해서 백제가 건국되는데 우린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백제를 세운 애들은 결국 고구려 계통이구나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거죠. 고구려 건국 세력인 주몽 집단이죠. 어디서 내려왔죠? 바로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는 이제 백제 세력인 온조 집단은 고구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계통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계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길게 보면 모두 다 부여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뭘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부여계통 이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계통임을 혹은 고구려 계통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역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기 전에 요 중요한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 양식이 뭔지는 나중에 무덤 양식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두 번째는 건국 설화이죠. 이건 자세하게 지금 모두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제의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제의 왕족이 부여씨입니다.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이런 국호를 남부여로 했다라는 거, 부여씨라는 거, 무덤 양식 지금 맞아 설명하고 끝내죠. 무덤 양식이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에서 뒤에 무덤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무덤 모두 다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즉 말하자면 초창기에 고구려에서 돌무지 무덤이 유행할 때 백제에서도 돌무지 무덤이 유행했으며 고구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전환되고 그게 유행하던 시기에 백제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덤 양식, 건국 설화, 성왕의 남부여, 그 다음에 왕족이 부여시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이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이거나 혹은 부여 계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봅시다. 그러다가 건국을 했고, 맨 처음에 시작은 마한의 다양한 그 소국 중에 하나의 연맹체로서 백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한강의 근처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아주 미약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다가 백제의 고이왕 때 되어서야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고이왕의 업적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한강유역을 장악합니다. 즉 이 한강에서도 위례성이라는 곳의 아주 작은 부분에 도읍을 해서 나갔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는 건 한강 그야말로 유역이죠. 그 지역을 모두 다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삼국 중 가장 먼저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한의 실질적 지배국이었던 목지국을 정복하게 되고 관등제, 관복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등이란 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이야기하죠. 공무원들. 이러한 관등제를 정비해서 자 보세요. 이것 자체가 관등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가 이 연맹왕국에도 있지만 왕의 관리는 여기에만 왕의 명령을 듣죠. 여기에는 이 족장 밑에도 관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족장의 명령을 이 족장의 즉 관리가 이 지역에서 족장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즉 왕의 관리가 이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게 신하가 있고 공무원 즉 관리가 있지만 이 관등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대 국가 단계로 와서 기존의 족장들이 귀족이 되고 그 밑에 또 신하들이 존재를 하고 이 밑에 또 신하들이 존재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신하가 결국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모든 신하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이렇게 복잡하게 있던 신하들이 왕 밑에 일목요연하게 지금 말하자면 1급 공무원에서 9급, 이때는 17, 18급이니까 17급 공무원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줄을 세워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우리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관등제 혹은 관료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료제라는 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료들을 체계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고, 관등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관리들의 1급 공무원에서부터 17급 공무원까지 이 공무원들의 등급을 쫙 매겨놓은 걸 관등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슷하고, 관복제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신라는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백제는 자색, 비색, 청색으로 관리들이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달리 입죠.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는 지금 이 명찰을 작년까지 했고 올해 이제 처음 만들어서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명찰을 사용하는 보통 학교는 1학년은 노란색, 2학년은 빨간색, 3학년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명찰 색깔로 구분을 두죠.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봐도 명찰 색깔만 봐도 1학년인 내가 저 위에서 멀리서 파란색 명찰 단 형들이 막 온다 그러면 선배들이구나 생각하고 알아서 이렇게 좀 선배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서열을 정확하게 멀리서부터 표시가 되도록 구분하는 겁니다. 이 서열을 항상 나누면 누구한테 좋으냐? 저 꼭대기 있는 누군가에게 좋습니다. 그 저 꼭대기에 누가 있죠? 최고 정점에 왕이 있죠.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을 서열을 이렇게 딱 나눠주면 결국 그 제일 위에는 왕이 있으니까 이 서열 관계의 최고 꼭대기 있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등제나 관복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결국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희왕 때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신라에서는 어땠느냐? 신라는 건국은 BC 54년에 합니다. 역시 삼국 4기 기준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웠다? 삼국 4기 기준으로 보면 BC 54년인 신라가 가장 먼저 세웠죠. 근데 통상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세웠으면 가장 먼저 발전하겠죠. 근데 신라는 가장 먼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발전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삼국 4기 이 기록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삼국 4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삼국 4기를 지었는 저자가 누구냐? 김부식이에요. 김부식은 무슨 바냐? 미국 바, 뭐 중국 바 이런 게 있지만 이 사람은 신라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신라를 아주 좋아했던 김부식이 지었던 이 삼국 4기에 신라를 가장 먼저 건국했다고 적었던 것은 이것은 뭔가 이 사람만의 생각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신라를 좋아해서 이렇게 신라를 띄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이거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 있지만 우린 그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경주 BC 57년에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인데, 이때의 유이민 세력은 누구다? 바로 고조선이 멸망당하고 왔던 고조선 유민 세력에 의해서 이 토착 세력과 유민 세력이 결합해서 건국한다. 결국 다 보면 유민 세력과 결합하죠.
고려도 뒤에 앞에 나왔지만 그 부여에서 왔던 주몽 세력과 토착 세력이 결합하죠. 결국 토착 세력이라는 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오는 유이민 세력이 오면서 그들과 결합해서 더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가 국가가 더 강화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고조선도 그랬습니다. 환웅 세력과 곰부족 세력이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해서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 이 결국 결합을 했는 초기에는 결국 토착 세력의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유이민 세력의 권리도 인정해 주다 보니 왕권이 강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의 형성을 즉 이 연맹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백제는 고이왕 때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신라도 초창기에는 결합에 의해서 연맹왕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연맹이니까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신라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물왕 시기, 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내물왕이라는 시기에 되면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더 이상 이제 박씨, 석씨는 왕위를 하지 못하고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 김씨 쪽이 이제 석씨나 박씨를 누르고 왕위를 김씨만 독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왕호도 바꾸게 되는데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물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정확한 표현은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걸 알았으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물 마립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신라의 왕호가 변천이 됩니다. 어떻게 변천되는지 살펴보죠. 맨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불렀어요. 의미는 뭐냐? 군장,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왕이라고 왕이 아닌 거죠. 족장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왕권이 약했는 초기에 1대 박혁거세 때 모습입니다. 그걸 거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대 때 되면 차차웅이라고 불러요. 이 차차웅은 뜻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차차웅은 누구의 호칭이다? 왕의 호칭이죠. 따라서 왕의 호칭이 제사장의 호칭과 같은 차차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남의 차차웅 시기에 이게 이제 재정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대 박혁거세 때 거서간의 호칭을 사용할 때 왕권이 너무 약하니까 제사장의 권한까지 같이 통합해가지고 왕권을 좀 강화해 보려는 의미에서 차차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이사금은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할 때 어떤 순서로 했느냐라는 의미예요. 나이가 많으면 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박씨가 이번에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 박씨가 왕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또 왕위를 잇느냐?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 보니까 그 다음 석씨예요. 그러면 그때는 석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김씨가 나이가 많은 김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금은 연장자인데 사료에 보면 이런 사료가 나옵니다. 떡에다가 이빨을 꽉 깨물어서 입금이라고 하죠. 입금. 이빨이 찍혔는 그 금의 모습을 보고 개수를 세어서 이빨이 가장 많은 사람이
왕위를 한다. 이때 이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사금은 연장자의 의미이고, 드디어 이제 뇌물 마립간 시기가 되면 보세요. 1대, 2대, 3대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촘촘한 변화를 보다가 이 연장자로서 박시석 씨, 김 씨 교대가 3대에서부터 17대까지 이어지다가 드디어 뇌물 마립간 시기에 고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대군장, 의미 자체가 다르죠. 아주 강력한 대군장이라는 의미, 다른 군장보다 훨씬 강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초월적인 의미의 마립간을 사용하다가 결국 중국식의 입장, 완벽한 초월자로서 국왕의 의미를 뜻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즉 중국식 왕호는 22대 지증왕 때 되어서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뇌물 마립간이지만 뭐 고대 국가로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제 거의 지증왕 때쯤 돼서 거의 완성하지 않을까. 지증왕 때 사용 시작, 왕이란 거 사용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왕쯤 되면 신라의 고대 국가는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요 관등 제도도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죠. 신라는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여서 5부족이 이렇게 보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6부족 연맹체예요. 그래서 이 6부족은 이 신라 근처에 있던 부족과 고구려 유민 세력이 합쳐진 부족이 합쳐져서 6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등 제도가 있는데, 이 관등 제도는 고구려 관등, 백제 관등, 신라 관등이 있는데 옷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 모두 다 좀 공통적이긴 하지만 이 관등은 결국 관리의 높낮이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 혹은 뭐 마차의 규모, 뭐 옷의 재질 등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즉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국어 공무원 되면 집이 10평짜리 집밖에 못 사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8급 공무원이 되면 이제 2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1급 공무원이 되면 100평짜리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귀족회의는 또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시작 단계의 왕은 다 봤고, 시작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것보다 더 발전적인 단계의 왕들을 좀 살펴봐요. 고구려에서는 그것이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소수림 왕 때는 드디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 특징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게 뭐다? 바로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보면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전진으로부터인데, 즉 왕권 강화,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강화에 이용이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왕즉불 사상 같은 것이 있다 했습니다. 율령 반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통치체제 정비를 율령방포를 통해서 한 것이고, 이 태학이라는 건 유학 교육기관인데 무슨 교육기관이냐? 유학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유학이라는 건 왕권 강화의 사상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불교도 받아들이고 율령도 받아들이고 유학도 수용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군사부 일체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다라는 말,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이 백성들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게 유학의 기본적인 왕권 강화 사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이 태학이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소수리망 이후에 나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그 전성기를 이끌게 되겠죠. 그 다음 침류왕으로, 백제는 침류왕으로 갑시다. 침류왕에서는 딱 한 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역시 불교 수용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중국의 전진에서 수용을 해왔지만 이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수용이 됩니다.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중국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중국은 이 북쪽 지역의 정부와 남쪽 지역의 정부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전진이라는 건 북쪽 지역의 중국 정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북쪽 지역이니까 고구려하고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교통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전진에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동진에서 바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이렇게 아까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 이 삼국의 귀족회의를 좀 살펴봅시다. 고구려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 이야기가 되었던 거죠. 감옥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범죄 있으면 그 제가들이 의논하여, 이게 그 뜻이에요. 제가들이 의논하여. 그래서 제가라는 건 부족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들이 의논해서 사형에 처하고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다. 이게 제가회의예요. 합니다. 두 번째, 백제는 호암사에 정사함이 있는데, 호암사라는 절이겠죠. 예, 정사함이 있는데 제상을 뽑으려 할 때 서너 명의 이름을 이 정사함이란 바위에 써가지고 상자 그 위에서 이제 이 정사함이란 바위에서 써서 어떤 상자 안에 넣고 이 정사함이란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열어보아서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제상으로 삼았다. 거죠. 그래서 약간의 투표 방식인데 결국 여기에 이름이 있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종래의 부족장 출신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사함이라 해서 백제의 회의를 정사암 회의라고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 봅시다. 신라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여러 사람 누구? 부족장 출신들을 이야기하죠. 이를 화백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신라의 귀족회의를
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설명 들어갑니다.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 귀족회의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잘 들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 설명할 때 연맹왕국 초기에는 왕은 그냥 부족장과 동격이라 했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는 이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때 왕은 결국 여러 부족장들과 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왕이 집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왕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고대 국가로 가면 왕이 어떤 초월적 존재가 되면서 여러 부족장들은 귀족으로 왕의 신하 입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연맹 왕국에서 하는 이 회의를 우리는 부족장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이 고대 국가에서 하는 회의를 귀족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이 부족장 회의에는 누가 참여를 한다? 왕이 즉 부족장 회의는 왕이 참여도 하고, 왕이 참여하지만 이 부족장 회의를 따라야 되죠. 왕이 참여해서 부족장 회의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귀족 회의는요, 왕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미 귀족 회의보다 더 초월한 존재예요. 귀족들과. 그러니까 귀족들이 회의하는데 왕이 가서 참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때 왕은, 이 연맹왕국 시기의 왕은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반의 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뭐 총학생회장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학생보다 본질적으로 높은, 예를 들어서 계급 아니지만 교사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국가쯤 되면 왕은 교사 정도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반의 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걸 뭐 귀족회의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사가 반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 귀족회의에, 반장들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귀족들이 회의를 한 결과를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의 이 이동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직접 볼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BC 37년에 건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 단계가 AD 1세기 후반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100년 이상의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가 두 단계니까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후반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100년 이상입니다. 쉽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년 이상 걸리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인데 어느 정도 완성 일보 직전까지 가는 4세기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0년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00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걸려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이라 하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망할 때까지입니다. 이거 역시 18년에서 3세기니까 이거 역시 거의 300년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의 변화, 이렇게 이동하는, 즉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쉽게 이야기해서 자,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부족장 회의를 귀족 회의로 전환한다라고 명칭을 바꾸고, 더 이상 족장들은 족장이 아니라 나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귀족이 된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즉 어떤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자 보세요.
삼국에서의 귀족회의는 우리가 그냥 배운 특징으로만 생각하면 귀족회의는 왕권이 아주 강했을 때, 즉 그 전에 부족장회의가 힘이 약해졌을 때 있었던 게 귀족회의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보면 이 귀족회의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귀족들은 이 귀족회의를 통해서 왕권을 상당히 견제했어요. 왕도 이 귀족회의의 내용을 함부로 어기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때도 귀족회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수리 왕이나 그 뒤에 나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정도 단계에 가면 더 이상 왕은 귀족회의의 간섭을 벗어났게 된 거. 귀족회의는 그야말로 완전 이 왕들의 신하들의 회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수백 년이 가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귀족회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왕권의 견제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사들을 여전히 이 귀족회의인 제가회의를 통해서 재상도 왕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회의인 귀족회의를 통해서 나라에 일이 있으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화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칭 제가회의, 정상회의, 화백회의라는 건 부족장회의가 아니라 귀족회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삼국의 이제 전성기, 즉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때는 이제 거의 완연히 고대 국가의 단계로 완성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보죠.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아까 거의 완성했었죠. 그래서 불교 수용, 율령 수용, 태학 설립을 통해서 거의 토대를 다 마련했다. 이제 소수림 왕 다음에 오는 왕들은 그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고대 국가를 해서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광개토대왕을 봅시다. 광개토대왕은 우리 요걸 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전성기 순서대로 보죠. 그러면 전성기 순서대로 보면 근초광이 먼저예요. 그래서 근초광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고구려가 우리가 보통 강한 나라고 가장 먼저 시작이 됐으니까 고구려가 전성기를 먼저 이끌었을 것 같지만 특이하게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근초고 왕 때. 일단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왕위의 부자 상속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고구려에서는 근초고 왕 때, 고국 천왕 때인데 부자 상속을 하죠. 그 다음에 드디어 마한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되고 중국 요소와 산둥은 중국입니다. 즉 중국에도 백제의 근거지나 땅이 있었고 일본에도 진출해가지고 백제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근초고왕 때 백제의 영역이라는 건 한반도의 그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유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요소 산둥 지역의 일정 부분을 거의 백제가 지배하다시피 했고 일본에도 거의 백제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미쳐서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거죠. 이때 얼마나 백제가 강력했느냐 하면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당시 그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거기에서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근초고왕이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백제는 아주 강력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다? 바로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했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쟁에서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곧 그 삼국 경쟁에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강유역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한강유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한강유역을 차지하면 전성기를 누리고 주도권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한강유역은 첫 번째 곡창지대, 식량이 매우 많이 생산됩니다. 두 번째, 중국과 직접 교육이 가능합니다. 서해안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에 좋지요. 세 번째는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따라서 이 한강유역에서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아주 가장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재 등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건 실제로 뭐 이야기하면 요충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했었던 백제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성기를 누렸던 고구려를 살펴보면 광개토 대왕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총 60여 번의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글로도 남아 있지만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이 비문에 나와 있고, 이 비문에 있는 글자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내면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장문이 나와 있어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대체로 광개토 대왕은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요동 및 만주죠. 이 지역을 장악했었고, 왜구를 격퇴합니다. 이 왜구는 군을 이야기해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왜구라는 건 신라에 침입한 백제 가야 외연합군을 이야기하고, 안 그래도 좀 비실비실한 당시로서는 신라에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대거 침입해오니 신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당시에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 이거 다 중요합니다. 내물왕이었어요. 지금 4시 49분째 설명하고 있으니 요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고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